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저녁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대선 19일 만에 1차 회동 무산 후 12일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맞은 첫 주말, 평일보다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기동성이 진일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운반 수단에 불과했던 이동식 발사대에서 직접 쏘아 올린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핵심 상권에 있는 백화점 부지가 3년째 버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 인천경찰청의 반대 때문인데 인근 상인들은 상권이 죽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드디어 내일 저녁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대선 후 19일 만이고요. 신구 권력 첫 대면이 이렇게 늦은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정권 인수를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청와대와 인수위에서 동시에 발표한 첫 회동 계획부터 허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오늘 오전 동시에 브리핑을 갖고 회동 사실을 알렸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셔서 아마 협의를 진행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당선인 측에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찬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실무 협의를 재개했고 어제 저녁 최종 합의에 이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회동에 물꼬를 텄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지난 16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의제 조율 실패로 회동을 4시간여 앞두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 용산 집무실 이전 등 갈등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가 양측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한 만큼 이번에는 정해진 의제 없이 만나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다 마친 상황이잖아요, 만찬은. 그러니까 만찬에서 그 시간을 좀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회동은 대선 이후 19일 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회동보다 하루 더 걸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 가장 늦은 만남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양쪽 모두 정해진 주제는 없다고 발표했지만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집무실 이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비비 편성입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당선인 측의 요구를 거절해온 상황인데요. 인수위에서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길 희망한다는 기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김남배 기자가 전해드리고 아는 기자에서 이번 회동을 더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 차례 무산 끝에 성사된 만큼 빈손 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양측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의제를 놓고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로 이견이 있다면 서로 의견들도 나눠보고 하면서 원만한 그런 정권 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원활한 인수인계를 요청하면 문 대통령이 협조의 뜻을 밝히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청와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당초 공약대로 취임 당일 국방부 집무실로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뜻을 밝혀온 만큼 사면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선인은 일단 국가적인 난제, 코로나 그리고 어려운 국민분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어쨌든 말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 도발과 관련한 안보 문제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인수위원회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브리핑이 없다. 따로 공지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성사가 됐습니다. 네, 이틀 전이죠.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빨리 만나자는 뜻을 재차 전달을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화답하면서 회동이 전격 성사됐는데요. 이 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수차례 협의 끝에 어젯밤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갈등의 핵심이었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해소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회동이 당일 취소됐을 때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원 세 가지 인선이 핵심 쟁점이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중 2가지가 해결된 셈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구 권력 충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회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양측 모두에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 모두 오늘 오전 10시 동시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걸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응답을 전달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갈등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와 당선인 측 모두 같은 시각에 거의 똑같은 문구로 브리핑을 하면서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회동을 하는데요. 그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 형식인 것 같아요. 네, 오찬이 만찬이 됐고 그리고 독대에서 이제 배석자가 있는 회동이 됐습니다. 당일 취소된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독대 형식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내일 회동은 상춘제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배석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회동이 한번 무산됐고 또 양측이 회동 협의 과정을 폭로하는 등 감정 싸움으로 흘렀던 상황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회동 후에 서로 말이 달라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막는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단독 회담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제가 없는 만큼 독대가 아닌 배석자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당선인 측의 제안도 있었고 청와대도 한 발 물러나서 당선인 예우 차원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을 배석자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2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점심시간보다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네, 회동이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잘 아직은 안 가는데 역대는 어땠습니까? 전에도 배석자를 두고 만났었나요? 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이 회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때는 이번처럼 만찬으로 진행됐는데 배석자가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당선인 때는 오찬 회동으로 배석자가 없이 독대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에는 차담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10분은 배석자를 두고 하다가 40분 정도는 배석자 없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권 교체로 회동이 민감할 수 있는 상황에선 배석자가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밑에서 조율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의제를 이제 좁히지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 측에서도 우선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한 반면에 우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께 의미 있는 결실을 전해드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코로나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다뤄질 수 있는 의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 하나 볼게요. 시청자께서 용산 집무실 이전 이것도 결론이 나올까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한 발언을 보면요. 이번 회동에서 원활한 인수인계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서 용산 이전 갈등이 우선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회동 다음 날에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회동에서 대화가 잘 되면 다음 날 곧바로 용산으로 이전하는 예비비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또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해온 발언도 있고 또 윤 당선인이 건의를 한다면 문 대통령의 답변이 있겠죠. 다만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회동 후에 공개적으로 브리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증 풀어봤고요. 자, 역대 가장 늦게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순식간에 풀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게 양측의 입증이라서요. 네. 의외의 합의 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이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아직 신구 권력의 충돌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갈등 요인을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기자였습니다. 자, 인수위가 돌아가면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지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 간담회 형식으로 대신해왔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이 간담회 요청까지 거부해서 논란입니다. 가뜩이나 지난 대선 때 관리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이유가 뭘까요? 공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수거하며 선거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원회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간 인수위는 선관위와 업무보고 방식이 아닌 간담회로 대체하는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인수위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 업무보고는 못 받지만 선거관리 부실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와의 간담회는 이전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관리 부실 책임론이 불거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의힘 등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인수위와의 간담회도 불발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보완, 개선 요인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저희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 청계천이 복원됐을 때만 해도요, 찬반이 엇갈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연간 1,000만 명이 넘게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청와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전 비용이 주로 논쟁거리지만 공개했을 때 경제 효과도 상당하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최소 연간 2,05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방문객의 인근 상권 소비가 늘면서 1,490억 원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연 565억 원에 달합니다. 고용도 연간 1,270명 안팎으로 늘어 침체된 청와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간 300만 명인 경복궁 방문객을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인수위는 향후 청와대 방문객이 연간 2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청계천 복원 직후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청와대 개방은 청계천 복원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문화적 가치, 규제 해제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이 반영되면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 500억 원보다 청와대 공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25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미국 백악관보다 3배 이상 큰 청와대를 도심 한복판 쉼터로 바꿔 새 국가 명소로 만드는 방안 마련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올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선거 전이죠. 4년 전에 싹쓸이를 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경기지사는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서울과 부산에는 손드는 사람이 좀처럼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부산시장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출마에 선을 그었고 박주민 의원도 아직 결심을 굳히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구인난에 당내에선 송영길 전 대표를 오세훈 서울시장 대항마로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송 전 대표를 지목했고 이용빈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서울을 지킬 사람이라며 추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지지자들은 지난 23일 당사 앞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임 전 실장이 나서달라며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종로 국회의원 출신이고 인지도가 높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차출론까지 나옵니다. 부산시장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 3명 모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인물난에 빠졌습니다. 신임 민주당 지도부는 최선의 카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의 카드들을 열심히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꼭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들이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승리를 위해 전략 공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수백 명이 몰려서 유명 관광지를 방불케 했다는데요. 배은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2차선 도로에 정체가 이어집니다. 오거리까지 차가 길게 줄 섰고 도로 주변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의 주말을 맞아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평일보다 10배가량 많은 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텔레비를 보시고 한번 가보자. 어머님 연세가 96세입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어머님하고 같이 한번 보고 그래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마당에라도 나오지 않을까 건너편 언덕에 올라 한참을 바라봅니다. 여기가 잘 보여갖고 박근혜 대통령 계신 곳 찍으려고요. 국민들이 그래도 궁금해서 찾아오시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혹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한번 보여주실런지. 사저 앞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등신대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긴 줄을 서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셨다 해서 저희 아기한테 이제 대통령집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놀러 오게 됐어요. 와서 이제 기념사진까지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건강을 바라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엽서에 남깁니다. 사랑하니까 건강하시라고. 예, 우리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켜달라고.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대통령은 주말 내내 사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불투명 유리가 설치돼 있거나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내부가 보이진 않습니다. 앞서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할 때 소주병을 던져 현장에서 붙잡힌 40대 남성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여랑여랑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장애인 단체와 당 대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지금 장애인 단체와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최근까지도 지하철 3, 4호선 타고 출근하시면서 장애인 단체 시위로 지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24차례 경복궁역에서 해화역까지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아저씨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사람들이 왜 지금 몇 주째 걸어다닌다고요? 이준석 대표 오늘도 SNS에 서울 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조건 걸지 말고 중단하라고 해당 단체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텐데요. 지하철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해당 단체는 일단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교육권, 노동권, 시설에서 벗어날 권리를 예산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장애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잠깐 중단했었고요. 노인, 장애인과 환자,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난 24일부터 다시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까지 참전을 했어요.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결과치라고 했고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은 장애인과 싸울 시간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싸울 시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 25번째 시위가 예고된 만큼 이 단체와 이 대표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여사님의 무엇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옷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니까 이번엔 네티즌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예.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김 여사가 입었던 옷과 액세서리 등을 모아 정리한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의상 178벌, 소품 207개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할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이나 소품은 고가의 명품이 아니라 2만 원대 브로치, 10만 원대 정장 등일 뿐이라며 맞불을 놓으며 감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명품과 착각할 만큼 유사한 제품이란 그 또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과거 행사장 모습이 다시 소환되고 있거든요. 네, 2020년 12월 기부단체와 기부자를 초청한 자리인데요. 네.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진주 반지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전여욱 전 새누리당 의원은 SNS에 카메라를 의식해 반지를 돌려 꼈다며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일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부인이 뭐 해외 순방 같은 거 갔을 때 그 걸맞는 패션 외교를 선보이는 게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네, 김 여사는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에 그 나라의 한 명품 자켓을 입었거든요. 네.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는 않은데요. 청와대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어제 문 대통령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가 선물한 책을 SNS에 공개하면서 3만 원 이하니까 괜찮겠죠 라는 이 작가의 발언까지 공개했는데요. 이처럼 작은 것 하나도 국민 앞에 설명해주는 자상함이 이번 논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가 지은 지 5년을 넘겼다면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난 불이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성혜랑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아파트 복도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7층을 시작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졌지만 주민들은 화재를 막아줄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고 말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아예 안 돼 있었어요. 위에까지 설치가 안 된 줄 알았더니 16층부터 돼 있다고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불이 난 25층짜리 아파트엔 16층부터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15층 이하로는 화재 감지기만 있었습니다.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걸 알고 있어요. 7층 같은 경우도 사고 화재 당 저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작동도 안 되죠.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0년 당시 소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11층 이상 아파트와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으로 설치 의무가 확대된 건 각각 2004년과 2017년 이후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된 탓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좀 높은 층에 살고 있어서 그러지 제가 만약 8층이나 9층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무슨 시급한 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죠.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저층 세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난상 지장이 있는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가닝 스프링클러 설비도 좋고 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더욱 바람직하다. 경찰은 모레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이런 표지석들 그냥 봐도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떼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등산객용 로프도 일부러 끊어놨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산세가 가파르지 않고 기암괴석이 많아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불암산. 지난 20일 해발 204m 높이의 애기봉 정상 표지석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암산 애기봉에 정상 표지석이 있던 자리입니다. 표지석이 사라진 바위 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보고 오고 또 개를 안고 와서 촬영도 사진도 찍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애기봉 표지석은 다음 날인 23일 정상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표지석이 사라진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불암산 인근 수락산 봉우리 3곳의 표지석도 이달 중순 사라졌고 이 가운데 주봉의 표지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고의로 깬 것 같아요. 뭘로 때렸거나 망치 같은 걸로. 지난달엔 수락산 기차바위 옆 등산객용 안전로프 6개가 끊어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딴 훼손 사건에 등산객들은 불안해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사실 겁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경찰은 로프와 표지석 모두 동일범이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 CCTV가 없고 등산로 CCTV 영상도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산 동호회원과 목격자 탐문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죠. 특히 이번에 눈여겨볼 게 이동식 발사대에서 직접 쐈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자칫 우리가 대응할 잠시의 틈도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경납고에서 발사장으로 옮겨진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채 수직으로 세워지자 지지대가 자동으로 내려와 땅에 닿습니다. 화염을 이동식 발사대 반대쪽으로 내뿜도록 화염 유도 장치를 붙여 차량의 손상을 막았고 하단을 4개의 지지대로 단단히 고정해 진동을 견디도록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화염이 차량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하지 않도록 구조물들이 잘 설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년 4개월 전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기기만 하고 차량을 치운 채 별도의 지상 거치대 위에서 발사했던 화성 15형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직접 쏠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평가돼 왔습니다.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만 이번 ICBM 미사일에서 보여준 이동식 발사 기술의 진전은 미리 보고 먼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킬체인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터득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고각 발사를 고집했지만 정상 각도에선 비스듬히 진입해야 하는 탄두가 작은 오차에도 대기권에서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상 각도로 발사해봐야 북한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폴란드에 머물고 있고요. 또 폴란드는 버젓이 나토 회원국인데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근처까지 공습했습니다.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최대 도시인 르비우시를 폭격했습니다. 로켓탄들이 날아들면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We heard the siren.
So everyone left and we were sitting in our car for a couple of minutes.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는 경유지인 르비우 도심까지 로켓이 날아든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 중인 폴란드 국경에서 70km 떨어진 르비우시를 표적 삼아 노골적인 경고 사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Don't even think about moving on one single inch of NATO territory.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자 러시아는 바이든 씨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보란 듯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는 대낮에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로 포탄이 떨어지며 최소 6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길목인 체르니히우시도 집중 포격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 200여 명이 숨졌고 전기와 가스도 끊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패딩이 1,600만 원, 그리고 안에 입은 티는 거의 400만 원입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 가졌다는 검소한 사람이 선뜻 입게 되는 옷 가격은 아니죠. 푸틴 대통령의 실제 재산은 최대 243조 원이며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 숨겼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을 틀어쥐고 쌓아 올린 부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 곧바로 보여드릴 요트 한 척만 봐도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길이 140m, 무게 10,000톤, 6층 구조. 우리 돈 약 8,500억 원의 초호화 요트 셰헤라자드입니다. 내부 표면은 모두 금과 대리석으로 마감됐습니다. Там есть все, что только 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2 вертолетные площадки, бассейн, спа-комплекс, салон красоты, огромные гостиные и царские каюты. 하지만 소유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 재단이 실소유자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지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개인 경호원과 수행원 10여 명이 관리한 정황까지 제시되자 이 요트의 정박지인 이탈리아 당국이 압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그동안 각종 금융, 경제 제재로 국가 러시아를 압박해왔던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최근 개인 푸틴과 그의 자금줄로 알려진 측근 부호들의 은닉 자산까지 겨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Як місце для відпочинку. Тож не будьте курортом для вбивців. Заблокуйте їм всю нерухомість, рахунки, яхти від Шехерезади і до найменших.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주요 7개국과 호주, 유럽연합 인사들과 이들의 자산 동결, 자산 압류를 위한 다국적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영국은 최근 석유, 가스용 관관 제조업체 운영자인 러시아 재벌 드미트리 펌프얀스키의 917억짜리 호화요트 악시오마를, 스페인 정부는 러시아 대기업 로스테크 대표 세르게이 체메조프의 1880억짜리 요트 발레리를 압류했습니다. 프랑스도 러시아 신흥부호 자산 약 1조 원을 동결했습니다. Si no se le ataca, si sus propios ricos que viven. 푸틴 대통령의 절친 로만 아브라모비치 첼시 구단주는 제재가 없는 터키로 피신했지만 현지 시위대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푸틴 대통령의 연봉이 1억 7천만 원에 불과하고 고향의 77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며 검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재산을 최대 243조 원으로 추산합니다. 흑해 연안의 68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비만 1조 7천억 원이 든 대저택 역시 푸틴의 비밀궁전이라고 러시아 반부패 재단은 지목했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수천만 원대 패딩 점퍼와 티셔츠를 두르고 국민들에게는 감내만을 강조하는 푸틴 대통령. Coming back to sanctions, sanctions we will survive. 전문가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도 최근 푸틴 대통령이 불만과 야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살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궁지에 몰릴 경우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이런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세계를 보다 권작부입니다. 은행들이 전세대출에 이어서 신용대출 빗장도 속속 풀고 있습니다. 집 사는 것도 좀 수월해질까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 신용대출 빗장을 풉니다. 5천만 원이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고 최대 1억 원이었던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도 2억 원까지 높입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 5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신한은행도 한도 복원을 검토 중입니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고 압박하며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낮춘 지 1년 만입니다. 대출 규제에 묶여 긴급자금을 빌릴 수 없었던 직장인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임금이 오른 상태는 아니니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씀씀이는 많이 커졌고 생활이 약간 여유로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가계대출 빗장을 풀기 시작한 건 금리가 오르고 주식과 부동산 열풍이 꺾이며 가계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를 7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도 금융위원회와 인수위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감을 이뤘지만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규제 완화에 따르는 가격 상승을 사전에 정부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현 정부와 각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요, 인천의 핵심 상권인 9월 로데오 거리 바로 옆 롯데백화점이 있던 부지입니다. 주상복합 건설 계획이 잡힌 땅인데요, 3년이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경찰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건물이 텅 빈 채 서 있고 오가는 차량과 사람도 없습니다. 이 건물을 허물고 136m짜리 42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의 반대 때문입니다. 제 오른편에는 인천경찰청이, 왼편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예정된 옛 백화점 부지가 있는데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반경 200m 내에 72m가 넘는 건물이 있으면 헬기 이착륙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통정체가 유발돼 긴급 출동에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헬기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저희가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주상복합 건물 옥상을 대체 헬기장으로 사용할 것 등을 제안했는데도 경찰청에서 계속 반대한다고 토로합니다. 인천경찰청이 요구하는 높이는 저희 높이의 절반이에요, 절반. 42층인데 21층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죠. 양측의 갈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상인과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지금 제일 유일하게 큰 상권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저거를 이제 개발을 이제 그만두고 그렇게 냅둔다고 하면은 낭비죠. 저희가 이제 가운데 끼어가지고 저희만 이제 또 피해를 보게 되겠죠. 백화점이 폐점한 뒤로부터 그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한 50에서 7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인근 상인 400여 명은 개발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작성해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암벽타는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연 선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고요. 원조 여제 김자인 선수도 2년 만에 투혼을 펼쳤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차분하게 암벽을 오르기 시작하는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 간판 스타 서채연. 위태롭게 매달려서도 떨어지지 않고 반동을 활용해 몸을 쭉 뻗어 홀드를 잡습니다. 6분 동안 15m의 암벽을 오르는 리드에서 서채연은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162cm의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에도 강한 손끝힘을 갖춘 서채연은 큰 위기 없이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볼더링 1위에 이어 리드까지 정상에 오른 서채연은 두 종목 성적을 바탕으로 한 콤바인 1위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지난해 8월 도쿄올림픽에서 콤바인 8위를 기록했던 서채연은 한 달 뒤 세계선수권 리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적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나날이 기량이 성장하고 있는 서채연의 시선은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채연에 앞서 세계선수권을 정복했던 원조 암벽 여제 김자인의 투혼도 눈부셨습니다. 우리 나이로 35살, 최근 딸의 돌잔치를 치른 엄마 선수 김자인. 도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이후 은퇴까지 고려했지만 가족들의 응원 속에 다시 암벽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전 공백에 발목이 잡힌 김자인은 아쉽게 완등에 실패하며 리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볼더링 성적이 부진했던 탓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김자인은 2년 뒤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봄내음을 맡은 직방꾸리가 부지런히 꿀을 먹습니다. 울산엔 이미 벚꽃이 만발했고요. 경남 진해를 비롯해 남부지방엔 이미 봄 향기가 풍기는데요. 내일은 전주에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겠고 주 중반엔 대전, 그리고 주 후반에는 서울과 강릉에도 봄 향기가 풍기겠습니다. 아직 아침과 밤엔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2도, 대구 3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엔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중부는 오늘과 낮 기온이 비슷하겠지만 남부는 오늘보다 4에서 6도 낮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는 한 주 내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